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음지에서 정말 청춘과 인생을 바치신 선배님들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또 오늘 후원 기관에 우리 제양 여군연합회에 참석하셨는데 같은 전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원규 박사가 설명한 우리 시진핑 시대의 초안전 문제는 제가 토론할 내용은 없고요. 일단 여기가 비군사적인 영역이 근바시된 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안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사의 영역의 8개 전쟁, 그 다음에 군사 영역을 초월하는 영역의 8개 전쟁, 그 다음에 비군사적 분야에서 8개 전쟁에서 24개의 전쟁을 정의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죠. 또 우리가 미국의 다영역 작전.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전쟁은 저희하고 북한하고 전면전, 정규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의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전쟁은 뭐냐면 국가의 모든 역량, 외교, 경제, 이 모든 분야, 미디어, 정부의 모든 정부기관, 또 모든 정부기관들이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국가, 우리의 상대 국가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제 새로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중국은 초안전이고 러시아는 하이브리드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다영역 작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드릴 건 없고, 저는 이제 아까 초안전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사이버전이거든요. 사이버전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사이버 사령관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는 전투병과예요. 전투병과 장교 한 24년을 근무하고 9년 동안은 IT 분야, 그다음에 정보보호, 마지막 국군 사이버 사령관을 하면서 이 정보 영역에 제가 마지막 한 20개월 동안을 근무를 하면서 저희 경력을 쌓아왔는데, 물론 그때 우리 국정원의 파트너 국가구도 사실은 성남에서 축구도 하고 소주도 마시는 기억이 납니다. 2016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17년도에 전역하고 지금은 이제 밖에 있는데, 이 사이버 안보의 문제가 무엇이냐, 정말 이게 우리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에서 정의하는 사이버 안보의 문제, 또 시민단체가 정의하는 사이버 안보의 문제, 또 정치인이 정의하는 사이버 안보의 문제, 또 사이버 영역에 기사도 있고 사이버 작전 사령부도 있기 때문에 각각 정의하는 문제의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제 이틀 동안에 저도 이제 AI를 쓰는데, 앞으로 미래의 직업은 3가지입니다. 2030년이 되면 뭐냐? AI를 만드는 직업. 또 AI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맨 밑에 단에 메모리 단부터 맨 위에 알고리즘까지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엄청난 다단계 AI를 만드는 직업들이 있어요. 이 AI 만드는 어떤 엔지니어들. 두 번째 직업이 뭐냐? 이 AI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직업입니다. 세 번째는 기타.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AI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요. SKT 얼마 전에 해킹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또 그다음에 SKT 해킹 사건 관련해서 국가안보실력화는 무엇이냐? 어떤 대응을 했느냐?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 AI가 답을 다 해줘요. 또 우리가 사실은 저는 SKT 해킹 최근 사건과 2014년도 미국의 소니 픽처스 북한에서 해킹한 사건이 있었죠.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대응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쭉 하라면 정말로 A4지 몇 장을 정리해줘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냐, 우리가 사이버 안보 분야에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히 개선할 내용 탑2를 한번 정리해줘 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법 문제가 나오는데 사이버 안보법이 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럼 사이버 안보법이 제정이 안 되는데 제정을 위해서 어떤 타협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제가 전역하고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역하기 전에는 제가 말을 조심했죠. 전역하니까 너무 자유스러워요.
뭐 녹음을 하든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은퇴하고 할 일도 없기 때문에 녹음을 하든지 우리가 진솔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항상 아웃사이드였어요. 제가 배를 2개까지 달았지만 저는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싫은 소리 좀 하면서. 사실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짧은 시간에 뭘 하고 싶었냐면 SK텔레콤 해킹 사건 관련해서 문제가 뭐냐. 아니 2,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우리 통신망 가입자 40%가 가입되어 있는 그 플랫폼에 데이터를 줄인 겁니다. 해킹을 다 한 겁니다. 이게 민간 영역에서 해결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안보실장 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실무적 컨트롤 타워. 이거 내가 책임 증리가 아닌데 괜히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하여간 고민이 있겠죠. 우리 사실 국가 안보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인데 너무 거창하게 어떤 논문적인 이것을 떠나서는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문제를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공학자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짜 문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법이 제정이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왜 하고 질문해 보시죠. 왜? 첫 번째 질문했어. 왜 제정이 안 되는가? 그럼 답이 뭘까요? 국회와 시민단체가 또 일부 과기정통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에 왜 그럼 국회와 시민단체와 과기정통부가 반대합니까? 이 질문은 뭐라고 나오죠? 그 기관마다 이유가 나오겠죠. 어떤 시민에 대한 통제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럼 왜 그럼 그렇게 생각? 이렇게 질문을 5번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답이 나와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진짜 문제를 정의하면 해결책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전역하고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국방사이버안보 연구소장을 하면서 또 대한민국 사이버 국군 발전협회장을 하면서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이 사이버 안보는 중요합니다. 좌정권은 안 하고 우정권은 하고 이건 아니에요. 항상 다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제언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설득한다고 되지는 않지만 저도 17년도에 전역하고 지금 한 8년째 계속 얘기를 해줘도 일단 장관들이 관심이 없어요. 합참의장이 사이버 작전을 모릅니다. 대통령도 몰라요. 안보실장도 모릅니다. 아니 그럼 사이버 작전을 어떻게 해요? 사이버 안보를 어떻게 보강을 하겠습니까? 모르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첫 번째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주요 지휘자 그리고 이 사이버 기술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돼요. 뭐냐면 모든 정보기관은 사이버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임무 수행을 하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 사이버를 잘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정원에서 해외 공작 무슨 정보 수집 사이버 기술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걸 누구 지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방첩사, 정보사, 3세븐 부대, 사이버 작전사람, 그 다음에 외교부, 문공부, 방송국 다 이제는 사이버 기술을 가지고 여론 파악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사이버 안보 얘기 나오면 누가 통합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사이버 작전 사령을 하면서 미국의 사이버 작전 사령을 4번을 만났거든요. 미국에서는 우리의 사이버 작전 사령부의 역량을 탐을 내죠. 사이버 작전 사령부의 역량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준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미국하고 공유하지만 절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원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또 우리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이게 문제를 원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모든 기관은 사이버 작전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모든 정보기관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이버 안보법이 제가 볼 때는 못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면 못 갑니다. 방법은 하나 있어요. 타협 아닙니다.
혹시 여기 원에서 사이버 관련 부서에 근무하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국정원이나 군의 방첩사 이 정보기관은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자꾸 내가 뭘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지금 제가 비선에서 듣기에 우리 국정원의 방첩사 해체되지 않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럼 그거는 왜 그렇게 그런 자꾸 문제가 제기되냐?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았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저는 이 정보기관의 그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 지금은 특히 이 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블랙 요원에 대한 국가의 대우가 너무 엉터리 같아요 지금 사실. 제 군의 어떤 한참 후배 블랙 요원을 봤는데, 중국에서 공작을 하다가 마무리하십니다. 잡혀서 교도소에 한 2년 있다 나왔어요. 그럼 귀국하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저 친구 2년간 옥살이 하다 나왔어. 그러면 국가가 한 10억이고 20억이고 딱 주면서 야, 고생했다. 잘 살아라. 이게 제도가 안 되잖아요. 누가 블랙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는 잘 모르겠어요. 제 친구도 원에서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정확히 얘기 안 해.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이버 안보법도 제정이 되려면 원활한 모심을 놓고서 그냥 국정원의 그 모체가 지금 움직여서 그냥 키사하고 이렇게 끌어모아서 정부 조직을 들어가야 돼요. 정부 조직이 컨트롤 따로 해야 돼요. 국정원은 지금 기업하고 협조가 안 되잖아요. 해외 글로벌 협조하는 제한사가 있잖아요. 외국 기업하고. 전 그렇게 봅니다. 그게 되면 그래서 선수랑 구조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AI 물어본 것 중에 마지막 하나. 사이버 안보청을 설립한다. 사이버 안보법 제정이 가능해집니다. 예산 및 인력 확대 기반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를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이버 해킹은 못 막습니다. 항상 빨리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향상시키면 우리 사이버 안보의 선순환 구조가 되고, 그러면 초반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